저는 15살 민준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 손자의 인생을, 아니, 제 인생 전부를 뒤흔든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야, 이민준. 똑바로 안 서? 싸늘하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 폐지 창고 구석에서 제 손자 민준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준수라는 아이가 민준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민준이의 하얗고 여린 뺨에는 벌써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왜 말을 못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 준수는 민준이의 가슴팍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민준이는 숨이 막힌 듯 눈물만 뚝뚝 흘리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찍은 휴대폰 영상 속에서 제 손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피가 역류하는 듯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5살적 민준이는 조그만 몸으로 제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활보하던 웃음 많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없이 저와 함께 시골에 내려와 살면서도 맑고 해맑은 눈을 가졌던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태권도 사범님처럼 저도 높이 높이 발차기 할래요. 해맑게 웃던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언제부터 저의 착각 속에 녀석의 어깨에 저런 무거운 짐이 짊어진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요? 평화로웠던 저희 집의 텃밭처럼 녀석의 마음도 평화로운 줄 알았던 제 착각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왕년에 날아다니는 호랑이라고 불리던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고 강하게 만들어 온 제가 제 손자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밤새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못난 할애비가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꺾여버린 자존심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죠. 내 아이가 영원히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저는 제 남은 모든 기력을 쏟아부어 이 소심했던 손자를 학교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저는 제 마지막 무술을 전수하여 무너진 손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민준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아주 우연하고 끔찍한 계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민준이에게 학교에서 돌아오거든 약국에 가서 파스를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녀석이 파스를 사들고 돌아왔을 때 저는 녀석이 겉옷을 벗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죠. 어라? 저기 왜 멍이 들어있지? 민준이의 팔뚝 안쪽 티셔츠 소매에 가려질 듯 말 듯한 곳에 푸르스름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민준아, 너 팔에 그 멍은 뭐냐? 어디 부딪혔니? 하고 물었더니 녀석은 화들짝 놀라며 얼른 팔을 내렸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녀석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녀석의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녀석은 이전처럼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밤이면 가끔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학원 때문에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녀석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금 화면은 해제되어 있었죠. 갤러리 속 폴더를 뒤지던 저는 절대 보면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비밀이라는 이름의 폴더 속에 저장된 짧은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야, 이민준. 똑바로 안 서? 싸늘하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 듯한 폐지 창고 구석에서
덩치가 산만 한준수라는 아이가 제 손자 민준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민준이의 하얗고 여린 뺨에는 이미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준수는 민준이의 가슴팍을 발로 툭툭 찼고 민준이는 숨이 막힌 듯 눈물만 뚝뚝 흘리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 피가 역류하는 듯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자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뒤이어 발견한 녀석의 일기장 속에는 돈을 갈취당하고 협박당하며 매일 밤 죽고 싶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요즘 세상의 학교 폭력이라니. 제 손으로 당장이라도 그 준수라는 아이를 찾아가서 쥐어받고 싶었지만 제 행동이 민준이에게 더 큰 화를 부를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녀석의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민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녀석을 꽉 안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꺾여버린 손자의 자존심을 제 위로의 말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내 손자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는다. 이 할애비가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녀석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저는 잊고 살았던 저의 과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왕년에 호랑이 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던 저의 태권도 사범 시절을 말입니다. 이제 은퇴해서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제 몸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강한 무도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용기와 힘을 제 마지막 힘을 다해 전수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장한 각오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를 평소와 다름없이 깨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어제와 달랐죠. 녀석의 영상을 본 후 저는 더 이상 무능력한 할아버지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으로 밥상에 앉았고 저는 녀석의 밥그릇에 계란 프라이 하나를 올려주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랑 오늘 할 이야기가 하나 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다가 제가 꺼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제 휴대폰 보셨어요? 내 녀석은 눈치를 챘나 봅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녀석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할애비가 내 허락 없이 휴대폰을 봤다. 하지만 할애비는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민준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제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제가 녀석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녀석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요.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마당 구석 오래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낡은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곰팡이가 조금 핀 검은색 도복과 빛바랜 사진 액자였습니다. 민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먼지 쌓인 도복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액자에 걸린 사진을 녀석에게 보여주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떡 벌어진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많은 제자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제 가슴팍에는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코치라고 적힌 휘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사실 은퇴하기 전까지 태권도 사범이었다. 그것도 그냥 사범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단다. 제가 겸손을 떨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할아버지가요? 맨날 텃밭에서 허리 아프다고 하시던 할아버지가요? 그 녀석의 반응은 귀여웠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허리 아픈 건 사실이지만 무술인의 정신까지 아픈 건 아니지. 민준아, 할아버지가 내 영상을 보고 밤새 생각했다. 학교 폭력, 이건 어른들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다. 저는 녀석에게 진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게 딱 석 달만 투자하겠다.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마. 내 은둔 태권도를 전수해주마. 남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온 비밀 무술이지.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운동을 잘 못해서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랑 싸우는 거 너무 무서워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겁먹은 아이에게 갑자기 싸움을 배우라는 건 말이 안 됐으니까요. 저는 녀석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술은 싸움이 아니다, 민준아. 무술은 자신을 지키는 용기다. 이 훈련은 내가 싸움을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하는 그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을 용기를 만들어줄 거다. 믿어라, 할아버지의 이 마지막 기술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란다. 저는 낡은 도복을 꺼내 녀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민준아.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계속 도망치며 살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와 함께 이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내고 내 인생의 영웅이 될 건지. 녀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준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제 도복을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볼게요.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제 손자에게서 영웅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녀석의 각오가 제게는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평범한 시골집은 비밀스러운 무도장이 될 것입니다. 민준이가 도복을 받아든 그 순간부터 저희 집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녀석의 결심은 생각보다 단단했지만 문제는 그 결심을 뒷받침할 체력이 제로에 수렴했다는 겁니다. 첫날 훈련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벽 5시에 깨워서 뒷산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민준이는 해가 뜨기도 전에 헐떡거리며 산길을 뛰었죠. 할아버지, 더는 못 뛰겠어요. 녀석은 10걸음 뛰고 주저앉고 다시 20걸음 뛰고 쓰러졌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내가 포기하길 바랄 거다. 여기서 포기하면 너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게 돼.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온다. 일어나. 저는 무도인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사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무릎은 까지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과정이 녀석의 꺾인 자존심을 다시 강철처럼 단련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달리기가 끝나면
아침밥 먹을 새도 없이 바로 기본 체력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부터 고집하던 송판 격파 훈련의 변형 훈련이었습니다. 진짜 송판 대신 얇은 나무 블록을 쌓아놓고 주먹으로 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아프다고 징징댔죠. 아이고 할아버지. 손만 빨개지고 이건 무술이 아니라 고문 같아요. 녀석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내 자신감의 뿌리가 될 거다. 손이 단단해져야 내 마음도 단단해지지. 내가 너 자신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이 나무가 부러지는 거다. 저는 녀석에게 정확한 자세와 힘의 집중을 가르쳤습니다. 정권 지르기 하나를 가르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훈련은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시선 제압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녀석의 눈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는 겁니다. 녀석은 눈을 피하거나 울먹이기 일쑤였죠. 너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이런 눈으로 너를 볼 거다. 내가 여기서 눈을 피하면 너는 영원히 약자로 남게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눈을 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녀석들에게 보여주지 마. 민준이는 숨막혀 했고 몇 번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저는 원래 겁이 많은 아이예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내 눈빛이 흔들리면 그들은 내 마음속 약점을 읽는다. 이 혹독한 훈련이 약 한 달간 지속되자 민준이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자세가 꼿꼿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신력이었습니다. 주먹으로 나무 블록을 쳤을 때 처음에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이제는 이를 악물고 하나, 둘, 구령을 붙이며 끝까지 해냈습니다. 더 이상 포기한다는 말을 쉽게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땀을 닦는 민준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학교는 좀 어떠니? 그 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준수 형을 보면 무섭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숨고 싶지는 않아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눈 똑바로 뜨고 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녀석의 말에 마음속으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몸을 단련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단련되어야 한다. 녀석은 이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폭풍전야처럼 훈련을 견뎌낸 제 손자에게 저는 다음 단계의 특별한 기술을 전수해 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녀석의 눈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피해자 민준이 아닌 예비 영웅 민준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훈련이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드디어 실전 태권도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발차기나 품새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제압하는 호신술과 제압술 위주였죠. 민준아, 내 키가 준수보다 작다고 기죽지 마라. 태권도의 기술은 키나 덩치로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는 녀석에게 상대방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이는 법을 반복해서 연습시켰습니다. 녀석은 이제 발차기를 할 때마다 휙 하는 바람 소리를 낼 줄 알았고 몸은 이전보다 훨씬 민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늦은 오후 민준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일이 있었어요. 정말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민준이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준수 무리 중 한 명인 영철이라는 아이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영철이는 평소처럼 민준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야, 이민준. 요즘 좀 안 보이더라. 쫄아서 튀었냐? 내일 용돈 준비해놔라. 영철이는 일부러 어깨를 들이밀며 민준이를 밀쳤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민준이는 주저앉거나 죄송하다며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의 머릿속에는 제가 가르쳤던 말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피하지 마라. 내가 당당하게 서 있으면 상대방은 움츠러든다. 밀쳐진 민준이는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물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훈련 덕분에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녀석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돈 안 줘. 영철이는 당황했습니다. 늘 굽실거리고 눈만 마주쳐도 벌벌 떨던 민준이가 감히 반항하다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영철이는 순간적으로 민준이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이는 반사적으로 제가 가르쳐준 팔꿈치 방어 기술을 썼습니다. 영철이의 손이 민준이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민준이는 몸을 틀며 팔꿈치로 영철이의 손목을 살짝 쳐냈습니다. 으악! 영철이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손을 붙잡고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물론 큰 타격은 아니었지만 민준이가 반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죠. 주변에 있던 아이들도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영철이는 다시 민준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교무실로 향하던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결국 영철이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민준이를 노려보며 돌아섰습니다. 너 두고 봐. 오늘은 운이 좋았는 줄 알아. 이 일이 있은 후 민준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기술이 통했어요. 영철이가 휘청거리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짜릿했어요. 녀석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훈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저는 제 손자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장하다, 민준아. 내가 이룬 첫 번째 승리는 영철이를 이긴 게 아니야. 너 자신의 두려움을 이긴 거야. 내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용기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야. 민준이의 이 작은 승리는 제게도 큰 희망이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했고 그 힘을 사용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준수 무리와의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학교 폭력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약자가 반항하면 그 반항은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가해자들은 더 큰 힘으로 상대를 짓밟으려 합니다. 민준이의 작은 승리는 결국 준수 무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폭풍전야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철이에게 굴욕을 당했다고 보고받은 리더 준수는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준수는 민준이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이민준. 어디서 배운 건방진 짓이냐? 너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지? 오늘 방과 후에 학교 뒤편 공장으로 와라. 내 혼자 와라. 안 오면 내 할아버지 찾아간다. 알았지? 민준이는 메시지를 보고
손이 덜덜 떨렸다고 했습니다. 영철이는 상대할 만했지만 준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준수는 단순히 괴롭히는 아이가 아니라 학교 근처 일진 그룹 전체를 주무르는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공포에 질려 저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떡해요? 준수 형은 영철이랑 달라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찾아온대요. 저는 준수가 제 이름까지 언급했다는 것에 극도로 분노했지만 제 감정을 숨겼습니다. 지금 민준이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민준아, 준수가 너한테 가장 무서운 카드를 꺼냈구나. 바로 할아버지라는 카드다. 저는 녀석의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준수에게 가는 건 위험하다. 아직 너는 준수를 완벽하게 제압할 실력이 안 돼. 준수는 영철이와 달리 너에게 절대로 질 생각 없이 악랄하게 나올 거다. 그리고 혼자 오라고 했지만 분명 여럿이 있을 거다.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약속을 어기면 할아버지가 위험해지잖아요. 녀석의 눈빛 속에는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다치면 안 된다는 강한 책임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책임감이 바로 녀석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맞서야 하는 상황은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부터 준수에게 대응하는 마지막 훈련을 할 거다. 남은 며칠 동안 너는 내 모든 기술을 흡수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무술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기술이다. 그날부터 훈련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상대방의 공격을 최대한 피하고 한 번의 정확한 카운터로 승부를 결정짓는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이소룡의 절권도처럼 간결하고 효율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준수 역할이 되어 민준이에게 전력으로 달려들었고 민준이는 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극한의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녀석은 무릎을 잡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며칠간은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준수와의 대결이 코앞인데 민준이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겁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하지만 그때 민준이가 저를 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죠?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준수 형은 너무 강할 것 같아요. 저는 녀석의 두려움이 실력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곧 무릎에 통증을 잊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못 움직여도 준수 형한테는 갈 거예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다치는 꼴은 못 봐요. 할아버지께 배운 용기는 잃지 않을 거예요. 저는 녀석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녀석은 이미 육체적인 힘 이상의 무도인의 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녀석을 안심시키고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낼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의 부상은 제게 청천벽력 같았지만 녀석의 강인해진 정신력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민준이는 이미 이겼다. 이제 남은 건 이 하레비의 역할이다. 저는 민준이의 무릎에 파스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걱정 마라. 너는 충분히 강하다. 그리고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준수에게 맞설 수 있다. 녀석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서 맞서 싸우지 못하면 또 당할 거예요. 싸움은 주먹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게는 아직 배우지 않은 마지막 무기가 하나 남아있다. 저는 민준이를 휠체어에 앉히고 다시 낡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빛바랜 두루마리 하나와 돌멩이처럼 생긴 쇠 조각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3대가 전수 무술의 핵심 비밀이다. 내가 너한테 몸으로 가르쳐 준 건 껍데기에 불과해. 진짜 핵심은 바로 이 안에 있다. 민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자로 빼곡하게 무술의 원리와 신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녀석이 알아볼 수 없는 글자였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닌 방어의 정수다. 가장 강한 공격은 공격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뜻이지. 준수는 내가 자신에게 맞서 싸울 거라고 예상할 거다. 하지만 너는 싸우지 마라. 대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에너지로 바꿔라. 저는 두루마리에 적힌 신법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기세를 역이용하여 마치 솜처럼 받아들이고 다시 폭풍처럼 되돌려주는 기술의 원리였습니다. 말하자면 유가 강을 이기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쇠 조각들. 저는 돌멩이 같은 쇠 조각들을 민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옛 사부님들이 단련할 때 쓰던 쇠추다. 이걸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 몸의 중심이 바닥으로 단단하게 잡힌다. 내 발이 땅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지. 저는 녀석에게 쇠추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준수가 너를 부른 그 공장으로 가라. 하지만 절대 먼저 주먹을 들지 마라.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서 있는 것. 내가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기만 하면 준수의 분노와 공격은 결국 자기 발목을 잡을 거다. 민준이는 제 말을 듣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 있기만 하라고요? 싸우지 않고? 그래. 준수는 내가 반격하길 바란다. 그래야 널 짓밟는 명분이 생기지. 하지만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눈빛으로 맞선다면 그들의 폭력은 정의롭지 못한 폭력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준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다. 우리는 준수가 스스로의 분노에 지치게 만들 거다. 이것은 육체적인 기술 이상의 무도인의 정신을 전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민준이는 며칠 동안 휠체어에 앉아 상체 운동과 함께 이 신법을 되뇌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을 넘어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낡은 도복을 입히고 쇠추를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민준아, 명심해. 너는 이미 이겼다. 이제 가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와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제 자리를 지킬게요. 저는 녀석을 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서 있는 것이 임무였지만 저에게는 손자를 지키는 것이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저는 녀석 몰래 학교 뒤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현장에 은둔 고수인 제가 드디어 나설 차례였습니다. 민준이가 도착한 학교 뒤편 공장은 음침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수와 그의 무리 5-6명이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오냐, 이민준. 용기가 좀 생겼나 봐? 내가 감히 영철이를 건드려? 내 그 잘난 용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민준이는 무릎이 아픈 것을 참고 쇠추를 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똑바로 섰습니다. 그는 준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시선 제압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준수는 민준이의 침묵과 당당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말로 해. 왜 돈 안 가져왔냐고. 준수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가르쳐준 신법을 되뇌며 버텼습니다. 유로 강을 받아들인다. 준수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녀석은 쇠추의 무게 중심 덕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오늘 여기서 죽는다. 준수는 민준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카운터가 들어갔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준수가 고통스러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헉! 준수는 민준이의 뒤를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낡은 도복을 입은 채 공장 구석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준수가 민준이에게 주먹을 날리는 찰나 저는 빠르게 움직여 준수의 주먹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그 충격으로 준수의 손목에 강한 통증이 간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 앞에 서서 제 손자를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 손자에게 더 이상 손대지 마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 공장에 울려 퍼질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준수는 제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내가 그 할아버지냐? 너도 같이 맞고 싶어? 준수 무리들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6명의 덩치 큰 아이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날아다니는 호랑이라고 불리던 그 눈빛으로 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무도가 무엇인지 모른다. 힘은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힘은 정의를 지키는 데 쓰는 거다. 닥쳐. 늙은이 주제에. 준수가 먼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크고 둔탁한 주먹으로 제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순간 제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준수의 주먹을 피해 몸을 틀었고 그의 공격이 지나가는 찰나 제 발이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툭! 준수는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 맥없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야? 저 늙은이 새. 나머지 아이들이 동시에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사범 시절 제가 창조해낸 연속 회피 및 제압수를 사용했습니다. 한 명이 주먹을 날리면 피하면서 그 아이의 팔을 잡아 다른 아이 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두 아이가 부딪히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발차기를 하려 하자 저는 그 아이의 발을 가볍게 잡고는 몸을 휙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잡은 발을 축으로 한 바퀴 공중에서 돌다가 다른 아이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힘과 무게 중심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넘어뜨릴 뿐이었습니다. 30초도 채 되지 않아 6명의 덩치 큰 일진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장면을 넋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압도적인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수는 공포에 질려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내 손자에게는 내가 가지지 못한 용기가 있다. 너희들이 그 용기를 꺾으려 했지만 결국 너희의 폭력이 너희 자신을 무너뜨린 거야. 저는 민준이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녀석의 어깨를 감싸 안고 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를 괴롭히는 자에게 가하는 가장 통쾌한 사이다 복수였습니다. 공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빠르게 학교에 알려졌습니다. 6명의 일진이 덩치도 작은 할아버지 한 분에게 맥없이 제압당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들 믿지 못했지만 바닥에 나뒹굴던 일진들의 모습이 여러 목격자를 통해 전해지면서 이 이야기는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건 다음 날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물론 사과를 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의 할아버지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행동은 폭력이 아니라 정당방위였습니다. 제 손자가 협박당하는 현장에서 저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주먹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해서 넘어뜨렸을 뿐입니다. 녹화된 CCTV라도 있으면 확인해 보시죠. 결국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제게 왕년의 태권도 사범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의 단호함과 준수 무리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들 때문에 학교 측은 더 이상 저를 압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준수를 포함한 일진들은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민준이를 더 이상 약한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녀석은 학교 폭력 피해를 겪는 다른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의 진정한 영웅이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민준이의 무릎도 완쾌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가 저에게 도복을 곱게 개어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이 도복은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저는 웃으며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도복을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을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무슨 정신이요? 내가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내 힘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정신 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의 가족 사랑이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기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해진 품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상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무술을 손자에게 전수했고 그 결과 저는 제 손자를 구하고 제 손자는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 마당의 텃밭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멋진 청년이 되었죠. 제가 그에게 가르친 것은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마무리 나레이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한 소년의 간절한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